네, 일단은 저희 내용 다 마저 보고 제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앞에 나왔던 것 중 애매한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13조 보시면 정액 환급율표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요거는 첫 번째 1항에서는 말하는 것이 단일 수출용 원재료에 의해서 둘 이상의 제품이 동시에 생산되는 등 생산 공정이 특수한 수출 물품과 하나 보이시죠?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 수출 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평균 환급액 또는 평균 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수출 물품별로 정액 환급율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정액 환급율표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환급률을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환급되는 그 율을 표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유가 뭐냐면 원래 원칙은 개별환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개별환급. 개별환급은 내가 수입할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개별로 확인을 해서 수출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 관세 환급을 받는 제도라 보시면 되는데 그게 원칙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내가 투입했던 자재를 다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간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정액 환급이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간이 정액 환급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일단 정액 환급은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이긴 하거든요. 앞에 나왔던 게 뭐냐면 하나의 원재료에 의해서 둘 이상의 물품이 생산되는 그런 특수한 그런 수출 물품으로 하는 것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정액 환급을 따로 하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 등을 위해 중소기업 위해 가지고 이거 환급받는 것들을 간소화시키는 간이 정액 환급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것들 저희가 이제 쓰는 말로는 연산품 환급, 연산품 정액 환급 이렇게 말을 쓰는데 실제로는 연산품 정액 환급은 사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간이 정액 환급만 거의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항이고요. 지금 인정하는 경우에는 쭉 가보니까 평균 환급액 또는 평균 납부세액을 가지고 정액 환급율표를 정해서 고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물품을 수입하고 수출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하던 방식은 개별 환급으로 하게 됐을 때는 내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내가 진짜 수입하게 됐을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이 있을 거고 그걸 가지고 세관에 증명을 해서 관세 환급 받는 제도가 있는 거라 보면 되는 거죠. 내가 직접 수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국내에서 매입한 게 있다고 했을 때는 그것도 수입된 자재로 생각이 된다면 최초에 수입한 사람이 그걸 가지고 양도세액 증명 서류라 부르는 뭐 기납증이나 분증 같은 걸 발급해주면 그걸 가지고 세관에서 납부한 세금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납부했던 세금만큼을 환급받는 제도가 바로 개별환급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개별로 이렇게 뭐 BOM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잖아요. 내가 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했던 자재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좀 영세한 업체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들은 아예 관리가 안 되는 데가 있다 보니까 정말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들이 여기 동대문에 가셔가지고 어떤 물건을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 어떤 물건을 사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물건을 판매한 사람에게 BOM 작성해 주세요라고 하면 줄까요? 안 주겠죠? 당연히 이런 것들은 아예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별 환급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럼 되게 사실 억울할 수 있잖아요. 사실 뭐 환급을 수출을 했는데 불구하고 내가 환급받는 게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 가지고 간이하게 정립 환급을 해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시면 되거든요. 그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은 수입하는 원재료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국내에서 제조가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고요. 제조한 게 있는 건데 제조한 물품이 수출됐다고 했을 경우는 수출한 물품의 가격에 따라서 즉 FOB 가격별로 미리 정해졌고 있는 그런 금액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만원당 뭐 100원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수출을 신고하는 금액이 100만 원이면 얼마가 될까요? 100 곱하기 100이네요. 그러면 만원? 맞나요? 만원 되죠, 만원. 만원만큼만 환급받는 거예요. 100만 원 수출을 하면은 만원 환급해주는 거죠. 이런 형태를 바로 이제 정액 환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상당히 적어요. 내가 실제로 납부하는 세금보다도 간이 정액 환급 받는 게 훨씬 더 적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요. 거의 차이 많이 나는 것들은 뭐 100배까지 차이 나는 것도 봤었거든요. 10배는 기본이고 뭐 100배까지 차이 나는 것도 있긴 한데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억울하면은 개별 환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정액 환급율표를 정하여 고시를 하면 그에 따라서 환급받는 제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저희가 실무상 봤을 때는 간이정액 환급이라고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액 환급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것인데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연산품 그 환급 같은 경우는 아예 적용 자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걔를 빼고 간이정액 환급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항 가보겠습니다. 제1항에 따라 정액 환급율표에 정하여진 금액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한 때에 납부하는 관세 등으로 봐서 환급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입을 한 건지 안 한지는 몰라요. 상관없이 수입한 걸로 간주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액 환급율표에 나와 있는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 HS 코드가 있겠죠. 있다고 쳤을 때 뭐 편의상 그냥 제가 이렇게 뭐 9032, 뭐 89에 뭐 9090이라고 하는 세 번이 있다고 가정해 봤을 때 요거는 만원당 뭐 10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바로 표로 나와 있는 것이 정액 환급율표라고 보시면 돼요. 간이 정액 환급율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미리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금액은 처음에 수입할 때 납부했던 관세 등으로 간주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환급이라는 것은 납부한 걸 돌려주는 거잖아요. 실제로 납부한 건 아닐 수 있지만 요거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해서 요거만큼을 환급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고요. 다음 3항 제1항에 따라 정액 환급율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정액 환급율표를 정하여 고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어쨌든 간에 이거거든요. 내가 수출하는 물품이 정액 환급율표에 고시된 물품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액 환급율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물품들을 이제 지정해서 고시를 한단 말이죠. 내가 수출하는 물품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해당이 되어야지만 비로소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수출한 물품이 없는 거예요. 없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관세청장에게 정액 환급율표를 정하여 고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환급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받을 수 있으니까 정액 환급율표에 이제 그 내용 계속 바뀌거든요. 바뀌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시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4항 관세청장은 수출 구조, 원재료 수입 구조, 관세율, 환율의 변동 등으로 정액 환급율표에 고시된 환급액이 많거나 적어서 정액 환급율표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중지하거나 이것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개념은 아실까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개별 환급으로 하는 게 가장 좋죠. 적정하기도 하고 되게 좋기는 한데 어려움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영세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DOM이라는 말 자체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을 구비하는 것이 되게 어렵단 말이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이제 어떤 자재를 갖고 사용하는지 모르게 되는 것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게 어려우니까 그걸 대신해서 하는 게 뭐냐면 정액 환급이라고 하는 걸 해준다는 거죠. 미리 정해진 금액만큼은 환급해주겠다라는 것인데 실제로 그 업체가 납부했던 세금은 아니긴 하지만 그렇게 간주해가지고 이렇게 환급해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하기 전에는 이제 그 대상들을 정하는 거잖아요. 대상들을 정해가지고 정액 환급율표라는 것을 고시를 하게 돼 있어요. 관세청장이 그 대상들을 정해서 고시를 하죠. 대상하고 금액을 정해가지고 고시를 하게 되고 고시했던 내용을 봤더니 이게 기존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뭐 수출 구조, 뭐 수입 구조 이런 거 변동이 발생하면 되에 따라서 기존에 내가 고시했던 금액이 너무 낮더라. 아니면 그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때는 변경 고시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 있게 된 거였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자, 시행령 14조로 가보겠습니다. 1항 법제 1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 환급율표는 수출 물품의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 물품의 품명 또는 규격별로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언급했던 이거잖아요. 원래 대상을 정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HS 코드라 부르는 품목번호별로 정한다는 거예요. HS 코드에 따라서 이렇게 얼마 정한다는 것인데 이거 말고 예외적 보시면 품명이나 규격별로도 정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HS 코드는 되게 포괄적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그런 거 있잖아요. 기타의 물품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이런 거 너무 양이 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더 세분화시켜가지고 이제 물품별, 뭐 규격별 이렇게 정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2항 제1항에 따른 정액 환급율표 정할 때에는 적정한 환급을 위하여 관세율, 환율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일정률을 가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관세청장이 정액 환급율표를 정해서 고시를 할 텐데요. 정할 때 뭐 환율의 변동,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환율 더 난리 난 것 같던데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러면 아무래도 수입할 때 납부했던 관세도 더 올라가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기존에 고시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금액들을 더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사망, 수출 물품 또는 내국 신용장 등에 의해서 거래된 물품이 법제 1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 환급율표에 기재된 경우에는 수출 등에 제공된 날 또는 내국 신용장 등에 의해서 거래된 날에 시행되는 정액 환급율표를 정하여진 바에 따라 환급하거나 기납증을 발급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 환급율표를 적용하지 않기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사망에서는 말하는 게 지금 수출 물품이나 내국 신용장 등에 의해서 거래된 물품이라는 것은 이제 국내에서 거래하는 물품이 되는 것 같은데요. 1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정액 환급율표에 기재된 경우에는 수출 등에 제공된 날 또는 내국 신용 등에 의해서 거래된 날에 시행되고 있는 정액 환급율표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환급하거나 기납증을 발급한다. 이 말이 뭐냐면요. 정액 환급율표에 지금 그러니까 현재 수출 등에 제공된 날짜에 또는 그 국내에서 매입하게 거래하게 됐을 때는 그 거래를 하는 날짜에 시행되고 있는 그 정액 환급율표가 있을 거잖아요. 그 환급율표에 따라서 환급을 해주거나 아니면 기납증을 발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일단 전제가 뭐냐면 정액 환급 제도는 원상태는 인정이 안 돼요. 다 지금 제조가 전제되어 있는 상태로 가능한 겁니다. 제조를 하는, 그러니까 지금 직접 수출 환급증을 바로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기납증을 발급한다는 것은 제3자의 양도를 한다는 거잖아요. 수출을 하게 됐을 때는 수출 신고 당시에 시행되고 있었던 정액 환급율표에 정해진 금액을 가지고 관세 환급을 한다는 것이고요. 직접 환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제3자한테 양도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양도세액을 적을 거잖아요. 그 적을 때도 지금 그걸 가지고 정액 환급율표에 정해진 금액을 가지고 양도세액으로 이제 발급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비적용 승인을 얻은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 말이 뭐냐면 나는 정액 환급 제도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두 가지가 되는 건데요. 사실 모든 업체들은 개별 환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이 없을 경우는 개별 환급에 따라서만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간이정액 환급 그 대상이 되는 것 같으면 그걸 별도로 신청을 해야 돼요. 내가 적용을 하겠다는 신청을 해야 되고 대상이 맞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그걸 지정을 받으면 내가 임시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적용을 받으면 내가 이거에 대해 적용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을 신청하지 않고서는 이게 계속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르게 말을 하면 개별 환급이랑 그러니까 정액 환급이랑은 서로 병존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병행이 안 됩니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선택할 수 있죠. 선택을 하고 나서는 그게 일정 기간까지는 유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그 기간 동안에 어떤 거는 개별 환급을 받고 어떤 거는 간이정액 환급 받는 것 자체가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려면 하나를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정액 환급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개별 환급이 안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반대로 하고 싶다고 생각해 드시면은 그때는 간이정액 환급에 대해서 내가 비적용 승인 신청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야지만 그때 가서 개별 환급으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다시 넘어갈게요. 제4항 가보겠습니다. 제15조 규정에 의한 정액 환급율표가 적용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16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 환급율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5조가 뭔지 가서 봤더니 15조가 그거죠. 밑에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특수공정물품의 정액 환급 제도를 말하고요. 16조는 간이정액 환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정액 환급 제도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특수공정물품 또는 연산품 이렇게 말을 쓰는데요. 이거에 대한 정액 환급율표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 하나는 간이정액 환급이 있는 것인데 특수공정물품에 대한 정액 환급은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거의 이상 폐지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규정만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두 가지를 같이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적용하는 것이지 이게 같이 사용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5강 가보겠습니다.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해서 비적용 승인을 얻은 자의 모든 수출 물품에 대해서는 정액 환급율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혀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물품을 수입을 계속 해오다가 수출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제가 관사로서 이제 조언을 한 거죠. 여러분들을 수출하게 되시면 관세 환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원래 원칙은 개별 환급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조에 대한 증빙을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되죠. 그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내가 납부했던 세금만큼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환급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증빙이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제조를 하긴 했어요. 제조를 하긴 했는데 뭔가 그거에 대한 증빙 서류가 되게 좀 취약해서 이게 어려울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따져봤더니 간이정액 환급 적용 대상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그냥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세관에다가 신청을 해야 돼요. 정액 환급 제도를 이용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간이정액 환급에 대한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개별 환급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려면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가능합니다. 바로 가능한 게 아니라 그냥 그때부터는 개별 환급을 포기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포기를 하고 간이정액 환급만 받겠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께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사업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이제 그동안 이제 내가 간이하기라도 받았던 환급이 있었는데 너무 적게 느껴지는 거예요. 적게 느껴지기 때문에 난 다시 원래대로 개별 환급을 받겠다고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세관에다가 말하는 것이 더 이상 간이정액 환급은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비적용 승인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승인을 받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개별 환급을 이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가 되겠죠. 그때부터는 간이정액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승인되고 나서부터 그때는 반대로 개별 환급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병존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한쪽을 택해야 되는 것이고, 택하게 됐을 때는 그걸 취소하게 되는 일이 없는 이상은 계속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5항에 나왔던 게 그거예요. 비적용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정액 환급율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 거죠. 내가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말한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적용하지 않는다. 6항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해서 비적용 승인을 얻은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 환급율표의 적용을 신청하거나 정액 환급율표의 적용 승인을 얻은 자가 다시 비적용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적용 승인 또는 적용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승인을 받으면 2년까지는 변경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만 다음과 코의 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에도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 승인받은 날부터 2년까지는 변경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1호 생산 공정의 변경 등으로 인해서 소요량 연서 작성이 곤란하게 된 때. 2호 정액 환급율표에 의한 환급액이 법제 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산출된 환급액의 70%에 미달하게 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호 같은 경우는 그거겠네요. 원래 개별 환급을 받고 있다가 안 될 것 같다고 이해하는 거겠죠. 소요량 작성이 어렵습니다. 원래는 가능했었는데요. 제가 지금 생산 공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더 이상 이제 소요량 견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게 됐습니다. 하게 됐을 때는 그때는 반대로 간이정액 환급에 대한 적용 승인을 요청하게 될 거잖아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 계속해서 정액 환급율표를 적용받고 있었는데 너무 환급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이죠. 내가 실제로 납부했던 관세보다도 훨씬 더 적게 받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든다면은 그때는 반대로 비적용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원칙은 승인받은 날부터 2년까지는 변경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이런 사유가 발생하는 게 있다고 했을 때는 2년이 넘지 않다 하더라도 그때 다시 승인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항 제3항 단서 또는 6항에 따라 비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에 수출 등이 제공되거나 국내에서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정액 환급율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6항에 따라 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날 이후에 수출 등에 제공되거나 국내에서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정액 환급율표를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 적용 시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정액 환급율표의 적용을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반대로 비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고요. 8항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재부 장관하고 미리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1호 법제 13조 1항에 따라 정액 환급율표를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호 13조 제4항에 따라 정액 환급율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정액 환급율표를 이제 처음에 정해서 고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변경 고시를 한다, 조정 고시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 장관하고 사전 협의를 하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그 상급 기관에서 그거에 대한 적정성을 따져보겠다, 같이 내용을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납세의무자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납세의무를 완화하는 거랑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내용을 같이 협의하고 진행을 하라는 의미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5조로 가볼게요. 특수공정물품의 정액 환급입니다.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제될 확률은 상당히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기는 해요. 제1항 보겠습니다. 관세청장은 법 제1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생산공정이 특수한 수출물품의 정액 환급율표를 정할 때에는 최근 6월 이상 기간 동안의 수입 또는 매입한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평균 환급액 또는 평균 납부세액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그렇죠. 이게 그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관세청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관세청장은 아까 봤었던 것처럼 정액 환급율표를 정해서 고시를 할 의무가 있어요. 제정하고 고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때는 평균 납부세액, 평균 환급액이라고 하는 것들을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죠. 검토를 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근 6개월 이상이라고 하는 기간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검토하라는 겁니다. 6개월 이상치, 최소한 6개월 이상분은 갖고 있어야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2항 가보겠습니다. 관세청장은 특수공정물품 정액 환급율표 정하거나 고시된 특수공정물품 정액 환급율표 조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생산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항 적용을 받는 자는 수출 물품별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납부세액, 제도 공정의 변동 등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관세청장은 신고된 자료를 기초로 해서 조정 고시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감안해서 고시를 한다. 그러니까 표를 고시한다는 거죠. 특수공정 물품에 대한 정액 환급율표라고 하는 것들을 제정하고 고시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16조 가서 보시면은 이제 간이정액 환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항에서는 똑같이 관세청장이 쭉 가보시면은 간이정액 환급율표 같은 경우도 최근 6개월 이상 기간 동안에 평균 환급액, 평균 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해서 적정한 환급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최근 6월 이상의 기간 동안 수출 물품의 그 품목 변화별 환급 실적이 없거나 미미해서 당해 물품의 품목 변화별 평균 환급액 또는 평균 납부세액을 가지고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직전에 간이정 환급율표의 환급액을 기초로 해서 적정한 환급액을 정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원칙은 6개월 이상 기간 동안에 평균적으로 납부했던 세액, 평균적으로 환급받았던 금액을 고려해가지고 적정한 금액을 고시를 하게 돼 있는 거, 정해서 고시하게 돼 있는데 다만 그 기간 동안 해당하는 그런 금액이 없어서 이제 불합리하다라고 판단이 섰을 때는 그때는 없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들었을 때는 그때는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직전에 그 전에 했던 그 환급율표를 가지고 적정 환급액을 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 환급율표는 기재부령이 정하는 자가 생산한 수출 물품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에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생산자가 직접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옆에 가보면 시행규칙 제12조에서 적용 대상이 나와 있는데 이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옆에 가보면은 이제 1호와 2호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두 개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모두. 어느 하나가 아니라 둘 다 충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쓰고요. 기본적인 전제는 중소기업자만 해당이 됩니다. 중소기업만. 1호, 환급 신청에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 실적이 6억 원 이하일 것. 있죠. 직전 2년 동안에 매년 환급받은 실적이 6억 원이 넘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느 한 해라도 6억 원 넘어가는 게 있을 때는 적용 대상에 들어가지를 않는 거죠. 직전 2년간 매년도잖아요. 매년도. 2년 동안 6억이 아니라 2년 동안에 매년 환급받은 실적이 6억 원이 넘지 않는 거 요구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환급 신청일에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환급 신청일까지의 환급 실적이 6억 원 이하일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가로를 보면은 지금 기납증 발급을 신청한 금액과 환급 신청 금액을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환급 실적 또는 기납증 발급 실적도 같이 포함해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충족이 되어야 하고요. 어쨌든 간에 둘 다 말하는 거는 중소기업으로서 환급 실적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 영세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지가 뭐냐면 개별 환급으로 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있는 기업들을 말하거든요. 중소기업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둘 다 기준은 1호 같은 경우는 매년도의 환급 실적이 6억 원 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2호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환급 신청일 할 때까지 실적이 6억 원이 넘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두 가지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자, 오늘 예를 들어 가지고 2022년 9월 24일이 되죠. 24일 날짜 가지고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날짜로 그러면 판단해서 해봤을 때 직전 2년이라고 한다면은 올해가 포함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작년이랑 그 전년도가 되잖아요. 2021년, 2020년을 말하겠네요. 그때 각각 연도별로 환급받은 실적이 6억 원 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1호가 되는 거고 2호가 뭔지 봤더니 환급 신청일에 속하는 연도죠. 그러니까 올해가 2022년 9월 24일이기 때문에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에 대해서 환급받은 금액이 6억 원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다른 거 아시겠죠? 1호는 지금 직전 2년인 것이고 2호는 당해 연도가 되는 거죠. 해당 연도. 꼭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구조를 볼게요. 아까 시행령 제15조랑 16조를 봤단 말이죠. 15조, 16조 공통되는 것들이 뭐냐면 관세청장이 정액 환급열표를 정하여 고시를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인데 그거에 대한 기준 같은 게 나와 있는 거죠.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이고 16조 제2항 같은 경우는 기준뿐만이 아니라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간이 정액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 그 적용 대상, 정액 환급율표의 적용 대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낼 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정액 환급율표의 제정 및 고시에 대하여 설명하세요로 문제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생각할 게 뭐냐면 정액 환급율표라고 하는 것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특수공정 물품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간이정액 환급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 아까 봤던 것처럼 최근 6개월 이상 기간 동안에 평균 납부했던 세액, 평균 환급액 등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고려해서 적정한 환급액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좀 나왔던 거잖아요. 그 내용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7조로 가볼게요. 정액 환급열표의 고시 요청입니다. 1항. 법제 13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정액 환급열표의 고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 보시면 고시 요청 사유서, 그다음에 소요료 원재료 내역, 1년 동안 납부세액,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이런 것들을 이제 신청서에다가 이제 이런 밑에 있는 서류를 첨부를 해가지고 고시 요청을 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관세청에서는 심사를 하겠죠. 내용을 보게 될 것 같은데요. 2항에 보시면은 요청받았을 때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고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당해물품의 거래 특수성 등으로 인해 가지고 현저하게 과다 과소 환급이 발생하는 것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우려가 있다고 했을 경우는 고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조금 더 크게 만들면 정액 환급율표의 고시라는 것만 주제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조항을 묶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조를 외우는다는 느낌보다도 이렇게 주제를 같이 보면서 내용 정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4조로 가볼게요. 법제 14조 가보겠습니다. 환급 신청이고요. 1항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안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 등에 제공된 원재료 등에 대한 관세 등의 세액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볼게요. 관세 환급 요건이라고 제가 한번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관세 환급 요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죠. 관세 환급을 받으려면 어떤 것들이 충족이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환급 대상 원재료에 해당이 되어야 하겠죠. 환급 대상 원재료를 가지고 수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는 수출 등의 이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수출 등이 제공이라 해가지고 수출 신고를 하거나 하는 거 있잖아요. 환급 대상 수출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 거죠. 단 그렇다 하더라도 수출했다고 하더라도 수출 이행 기간이 경과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급 대상 원재료, 환급 대상 수출, 그다음에 수출 이행 기간이 나온 게 있었는데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환급 신청 기간이 따로 있어요.
환급 신청 기한이라 해가지고 수출 신고 수리된 날부터 2년 안에 환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권리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없어지게 되는데 요거 개정될 거거든요. 이게 지금 개정안 올라온 게 뭐냐면 현재 2년인데 5년까지 개정이 될 예정이에요. 5년으로. 사실상 업체들도 2년 넘어가지고 못 받는 업체 제법 되거든요. 근데 5년 되게 되면은 훨씬 더 이제 유리해지는 거긴 하겠죠. 그래서 이게 원칙은 수출 신고, 그러니까 수출 등이 제공된 날부터 2년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밑에 그 호가 있잖아요. 각 호 보시면은 1호랑 2호를 보니까 보정, 수정, 경정이 있는데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된 걸까요? 어떤 거냐면, 자, 보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죠. 두 가지 사유가 있게 되는데요. 신고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을 하거나, 그 다음에 그 세액 산출 기초가 되는 그런 내용 중에 오류가 있는 걸 말을 하게 될 텐데, 요거는 지금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호 같은 경우도 수정이잖아요. 수정 신고 같은 경우도 신고 납부한 세액에 부족한 게 있다고 하는 것이고, 경정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단 여기서 말하는 거는 3호, 21조에 따른 환급 금액이나 과다 환급금의 징수 또는 자진 신고 납부죠. 지금 상황을 보니까 1호, 2호, 3호 모두는 추가로 돈을 내는 것 같거든요. 추가로 뭔가 지금 세금 납부하는 형태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까지 추가로 인정해 준대요. 왜 그럴까요? 제가 한번 그 상황을 가정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입을 하는 사람이에요. 수입을 하는 사람이고 직접 수출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수입을 했는데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율이 0%였던 거예요. 0%였기 때문에 관세 환급을 받을 게 없었던 거죠. 그렇죠? 어차피 관세는 낸 것만 받는 거니까 내가 처음에 수입할 때 관세가 0이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수입했던 3번이 그 품목번호가 잘못된 거였어요. 얘가 변경이 되면서 추가 납부를 할 수가 있잖아요. 보정 신청, 수정 신고 등을 하게 되면은 내가 다시 추가한 돈을 내야 되죠. 내야 되는데 억울할 수 있죠. 내가 처음에, 그러니까 원래 지금 보시면 수출 신고 수리일부터 2년까지 환급 받잖아요.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정, 수정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보정은 아닐 테고 수정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면은 2년 넘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처음에 관세를 안 냈기 때문에 환급 신청을 안 했던 것이 있었는데 나중에 얘가 바뀌게 되면서 추가 납부를 하게 되면서 내가 징수하는,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2년 넘었으니까 안 된다고 말해버리게 되면 억울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 대비를 해서 추가 납부하는 게 있다고 했을 때 그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안에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게 그 말인 거거든요. 원래 원칙은 수출 신고 수리된 날부터 2년이에요. 그러니까 수출 등이 제공된 날부터 2년이죠.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추가 납부를 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한 게 있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을 추가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추가를 납부하는 게 있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관세 환급을 해줄 수가 있는,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옆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시행령 18조로 가서 보면은 제1항에서는 환급 신청인을 말하고 있네요. 환급 신청인. 제1호입니다. 4조 제1호의 수출인 경우죠. 이게 아까 봤었던 관세법상 수출 신고가 수리된 경우를 말하거든요. 이 경우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가지 기억나세요? 수출 신고 필증. 여기 보시면 환급 신청인 보면 나오잖아요. 수출 대행자 또는 수출 하주 또는 이번에 제조자, 이번 그 나와 있죠. 제조자 나와 있죠. 제조자.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의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 필증의 환급 신청인으로 기재된 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 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되는 것인데 다만 그건 있어요. 간이정의 환급은 반드시 제조한 자만 환급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출자와 제조자가 다른 경우에는 생산자만이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게 되는 거 맞고요.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개별환급인데요. 개별환급인데 원상태 환급이 있었고 제조 환급이 있었잖아요. 원상태 환급은 환급 신청이 누구로 가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되는 것인데 원상태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서 제조를 안 하는 거잖아요. 수출자 맞죠?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맞잖아요. 제조자는 국내에 없잖아요. 미상 해외 업체가 될 거고
그렇게 되고, 두 번째, 제조 환급을 하는 경우는 둘 중에 누가 들어간 게 맞을까요? 수출자 또는 제조자 중에. 제조 환급 같은 경우는 둘 다 그렇게 가는 거죠. 둘 다 맞아요. 왜냐면 제조를 한 사람이 환급 직접 하게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때는 양도세액 증명서가 필요가 없겠죠. 아니, 물론 내가 수입한 게 아니면 그렇게 필요할 수 있겠지만 내가 직접 수입해서 제조에 수출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수출한 자에게 공급한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은 양도세액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는 거죠. 분증, 기납증이 필요하지 않는 거고, 다만 수출자가 환급받기 하기 위해서는 제조한 자가 그 수출자에게 기납증을 발급을 해줘야 그 자가 그걸 가지고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2호 가볼게요. 법제 4조 2호 내지 4호는 그거였던 거죠. 수출, 그러니까 판매 또는 공사, 그다음에 공급을 하는 거 나왔던 게 있었고요. 그다음 공급 또는 수출 이렇게 나온 게 있었거든요. 예, 그 경우에는 수출 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에 수출, 판매, 공급 등을 하거나 공사를 한 자로 기재된 자가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제공한 자를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호, 제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합병했다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새로 설립된 법인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4호, 제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상속을 받은 경우를 한다면은 그때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1호와 2호는 수출 등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3호랑 4호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 중에서도 이렇게 합병을 하거나 상속이 되거나 하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2장 가볼게요. 법제 1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환급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관세관장에게 신청을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만 정액항목지표 적용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제2호와 3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까 그거 기억나세요? 제가 이제 관세 환급받기 위한 서류를 말해봤을 때 첫 번째, 수입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 두 번째, 내가 납부했던 세금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 라고 했었고, 세 번째로는 수출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그게 다 나와 있는 거죠. 1호를 보시면 수출 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해 준 서류. 그게 뭐냐면 수신고 필증 등이 되는 거겠죠. 2호에 가보면은 소유랑 계산서, 그러니까 제조에 대한 증빙이 필요한 것이고, 3호 같은 경우는 납부세액을 확인해 준 서류. 네 번째로는 환급금의 확인과 관련해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가 되는 것이긴 한데, 그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수입에 대한 증빙 서류하고 양도세액 증빙 서류는 그냥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면 수입이 됐기 때문에 그 세금이 나왔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 3호 같은 경우는 납부세액 확인 서류가 그거잖아요. 내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를 한다면은 수입신고 필증이 될 것이고, 내가 양수한 경우라 생각해 보시면은 분증이나 기납증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3항 가볼게요. 환급 신청은 수출 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해서 일괄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출 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해서 일괄 신청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수출을 하실 겁니다. 환급 신청을 하게 될 건데 BOM 있죠, BOM. BOM이 있는데 내가 수출을 한 물품이 있는데 BOM 중에서 그 중에 일부만 환급 신청을 하겠다. 나머지는 따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원리적으로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출을 했으면 수출 물품에 들어갔던 그 전체 있잖아요. 소요량에 대해서 다 일괄적으로 신청을 하라는 것이죠. 내가 A란 물건, 어떤 물건을 수출하게 됐는데 거기 투입된 사례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일부만 환급을 이번 신청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일괄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환급 신청을 하게 됐을 때도 수출 건별로 환급 신청을 하거든요. 수출 건별로. 그게 그런 이유라 보시면 돼요. 수출 건별로 환급 신청을 들어가게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4항 가볼게요. 법제 1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옆에 먼저 가볼까요? 옆에 지금 오른쪽 가서 보시면은 시행규칙 제13조에서 14조 3항이네. 이거는 지금 여기랑 상관이 없는 거네요. 다시 왼쪽 가보겠습니다. 법제 14조 2항을 가볼게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환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환급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하되 환급금의 적정 여부, 정한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 후에 심사할 수 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관세법 제38조로 가서 보시면은 심사 얘기 나온 게 있었거든요. 거기 38조 유형에 가서 보시면은 세관장은 수입신고서 기재사항하고 그다음에 세관장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는데 그러니까 세액심사에 대해서는 사후에 한다고 나온 게 있었잖아요. 걔랑 똑같은 구조 아닌가요? 그죠? 그 내용에 대해서 똑같이 이제 심사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원칙은 사후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후 심사. 일단 환급 신청 들어오면은 환급 먼저 해주고 나중에 심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망, 세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다 환급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환급 후에 심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환급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이것도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저희 관세법에 가서 보시면은 38조 제2항 본문에서는 사후 심사가 나왔던 거지만 예외적으로 단서에 보시면은 사전 심사 나왔던 것처럼 얘도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원칙은 사후 심사를 하는 게 맞지만 예외적으로는 사전 세액 심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내용이 지금 시행규칙 제13조로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겠습니다. 1호. 법 제23조 규정을 위반해서 처벌을 받은 자가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납증 또는 분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라고 써 있어요. 즉, 지금 신청한 사람이 처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2호 수출용 원재료 소량 산출의 특성 등으로 인해서 과다 또는 부정 환급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서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품목에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납증, 분증을 발급 신청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사람 자체를 본 게 아니라 물품을 본 거죠. 물품. 과다 또는 부정 환급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이 신청이 들어왔다는 거고요. 3호 영제 11조 1항 2항 규정에 의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납증 등의 발급을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제 11조가 뭔지 한번 봐볼까요? 영제 11조 1항하고 2항 얘기를 했거든요. 소요량의 계산 등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즉 소요량 지금 그 산정 방법 신고를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을 한 거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끄럽게 진행하는데 저희가 관세 환급 신청을 하려고 가정해 봤을 때 자, 여러분들이 관세사라고 가정해 볼게요. 관세사가 됐고 제가 수출 화주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의뢰를 한 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화주가 수출하는 물품이 있는데 얘네들은 일단 먼저 해야 할 게 뭐냐면 관할제 세관에다가 소요량 산정 방법 신고라는 것을 먼저 해야 돼요. 이 수출한 물품의 소요량을 이렇게 산정했습니다라는 것을 먼저 관할 세관에다가 신고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신고를 하고 그게 확인이 되고 나서야 환급 신청을 들어갈 수 있는 거라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런 거 하지 않은 상태로 만약에 환급 신청을 하는 게 있었다고 하면은 그때는 사전에 세액심사를 먼저, 그러니까 세액심사가 아니라 환급심사를 먼저 한다는 것이죠. 이 업체에 대한 지금 확인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심사를 먼저 하고 이상이 없을 때만 환급을 해준다라는 의미로 들어가 있습니다. 4호, 그 밖에 세관장이 환급 후나 기납증 등의 발급 후에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2항에 가서 보면은 제1항 1호 3호의 적용 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호와 3호에 대해서는 보니까 2년의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네, 조금만 더 보고 마칠게요. 다시 앞으로 가보면 아까 시행령 제18조에서 지금 사항을 볼게요. 사항. 제1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 등의 환급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일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호 법제 4조 1호 규정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 물품이 선적 또는 기적된 경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4조 제1호가 그거거든요. 관세법상 수출 신고가 수료된 경우를 말을 하는 것인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관세법에서 수출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수출 신고를 했다고 해서 바로 헌적을 하는 건가요? 아니죠. 30일 안에 운송수단의 적재를 하면 된다고 나와 있었고 그걸 안 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처분, 그 다음에 수출신고 수리를 취소하는 게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출신고 수리됐다고 해서 바로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물품이 나갔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는 환급 신청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물품이 선적 또는 기적이 된 경우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는 거고 2호 나머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이제 완료한 경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나머지 같은 경우는 뭐 공급을 했다, 뭐 이런 거 있다고 했을 경우는 그거 자체가 이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 수출 같은 경우는 수출 신고 수리가 됐다고 해서 다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물품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출항이 되어야지만, 그러니까 출항의 표현보다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선적 또는 기적이잖아요. 물품이 지금 운송수단에 적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수출 신고를 했는데 불구하고 나중에 수출 신고 수리를 취소를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항 보겠습니다. 법제 14조 이런 규정에 의한 관세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 신고 수리일, 나머지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안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죠. 요것도 아까 봤던 그거잖아요. 환급 신청일은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희가 지금 최대치 잡았을 때, 자, 보면은 수출 이행 기간을 갖고 보면 되죠. 수출 이행 기간이 기준이 있는데, 수출 등에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안에 수입 등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가보면은 수출 신고 수리일부터죠. 이때는 말일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말일이 아니라 수출 신고 수리일부터 2년 안에 환급 신청을 해야 됩니다. 최대 잡으면은 그냥 쉽게 생각해 보시면 4년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4년. 수입된 날부터 환급 신청을 4년 안에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정확하지 않지만 아무튼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수입하게 되면은 일단은 뭐 2년 안에는 수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수출을 하고 나서 또 2년 안에는 환급 신청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4년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이게 4년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2년이 잡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정확하지 않은 거죠. 사실은 앞에 2년 같은 경우도 정확히 2년이 아닌 거잖아요. 앞에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2년이 채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된단 말이죠. 혹시라도 이게 얘기가 넘어가게 돼버리면은 저희한테 뭐라고 하니까 그런 게 있기는 해요. 그 다음에 쭉 한 번 더 가볼게요. 이제 6항에서는 환급 신청하기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번호를 통보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환급을 받을 계좌번호를 이제 등록을 하는 것이고요. 7항에서는 이제 간이성의 환급일표가 적용되는 수출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 신고 시에 수출 신고서의 환급 신청 사항을 간략하게 기재함으로써 환급 신청에 가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말이 뭐냐면, 간이정의 환급은 별도의 확인 절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고시된 거에 따라서 3번이 맞다면, HS 코드가 적용되는 게 맞다면은 그냥 자동으로 신청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요거 보이세요? 수출신고 필증상에 보시면은 요 가운데쯤에 요거 있잖아요. 환급 신청이 밑에 부분 보시면 자동 간이 정액 환급이라는 제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있다고 했을 경우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그냥 자동으로 전산상 연계가 돼가지고 바로 그냥 간이정액 환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세관에선 별도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물품에 3번이 맞으면 이상이 없는 건데, 단점은 있죠. HS 코드가 적정하지 않은 거였다 라고 한다면 과소 과다 환급이 발생할 우려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A라는 코드는 지금 만원당 10원이고 B라는 코드는 만원당 20원이고 C라는 코드는 아예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업체가 그러니까 B라는 걸로 신고를 해가지고 만원당 20원씩 환급받고 있는 게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코드가 잘못된 거였던 거죠. A라는 코드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C라는 코드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환급받은 것보다도 과소하게 환급받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받는 거죠, 더 많이. 그 경우에는 추징 사유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일도 실제로 많이 발생하거든요. 업체 입장에 봤을 때는 어차피 환급 받는 건데 더 이렇게 높은 데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혼난다고 얘기하죠. 혼난다고. 가만히 나중에 걸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